지금 사회가 상당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헌정 질서 체제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제가 현대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 서부지방법원 난동 사건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제가 한번 저희 집이 근처기도 하니까 서부지방법원 앞을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서부지방법원을 이제 판결을 윤석열 대통령 구속시킨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 바로 이제 난동범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한 100여 명 모여서 시위를 하는데 시위구호가 이제 공산당은 물러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여기에서 공산당이 왜 나오나.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 무슨 공산당이 한국 지금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게 아니라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세력은 따로 있는데 그걸 옹호하면서 반대쪽을 헌정 질서를 부인하고 국가 질서를 부인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이제 공산당은 물러가라. 결국 이제 북한 추종하는 세력은 물러가라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언제 시작됐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걸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제 메카시즘이란 걸 이렇게 한번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메카시즘에 대한 다음번에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메카시즘은 1950년부터 1954년경까지 미국의 그 케네디 상원의원이라는 인물이 조금이라도 사상이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은 공산당으로 몰아가지고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공직에서 쫓아내고 영화계에서도 쫓아내고 한 이제 그런 사건으로 메카시즘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정착됐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을 갖다가 공산주의로 몰아가지고 활동을 못하게 하거나 죽이거나 하는 이제 그러한 현상을 메카시즘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이게 누구 발언인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국의 지성인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이 나라 사회의 근대화 작업을 끈덕지게 저해하고 있는 일체의 메카시즘을 청소해야 할 공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지난날 우리 헌정사를 더듬어 볼 때 얼마나 많은 지성인들의 건설적인 발언을 메카시즘적 수법으로 탄압해 왔는가를 똑똑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참다운 반공이 무엇인가를, 그리고 참다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정치 기반인 전근대적 유죄가 위협을 당하면 용공이니 빨갱이니 하는 상투적인 수로로 상대 세력을 학살시켰던 것이 한국적 메카시즘 아류들이 저질러 온 행적이었습니다. 이 발언 누가 한 것 같아요? 아마 한국 현대사에 밟지 못한 분은 100고개를 해도 맞추기 힘들 거예요. 전국의 지성인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우리는 차제에 한국적 메카시즘의 신봉자를 우리 사회에서 일소시키기 위해 분연히 걸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이게 1963년도 제5대 대통령 선거 때 나온 발언인데요. 신문 광고한 거예요. 이 발언을 이 박정희가 했겠어요? 윤보현이 했겠어요? 얼핏 보면 윤보현이 했을 것 같은데 이 박정희가 한 발언이에요. 메카시즘과 분연히 걸기하여 과감히 투쟁합시다. 제가 메카시즘 뭐라 그랬어요? 조금 비판적인 사람을 갖다가 전부 다 빨갱이로 모는 게 메카시즘이라 그랬죠. 근데 박정희가 이걸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 당시에 윤보현 후보가 박정희의 사상이 의심스럽다, 공산주의자 아니냐라고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박정희는 그냥 메카시즘으로 매도당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빨갱이였어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백선엽, 나중에 육군참모총장까지 하는데 우리나라 초창기 군은 전부 다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 또는 일본 육사 출신들이 다 장악했죠. 그런데 1948년도에 그 당시에 여순과 순천에서, 그러니까 이제 먼저 1948년도에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가 되니까 제주도에서
이거를 이제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 시위를 진압하러 군대를 보냈는데 이 군대 일부가 그 시위 진압을 반대하는 봉기를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여순 봉기죠.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군부내에 상당한 좌익들이 많이 침투해 있다라고 해가지고 군부내 좌익을 갖다 많이 색출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좌익이라고 몰려서 죽은 사람들 중에는 상당한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총살 직전에 대한민국 만세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들은 메카시즘에 걸려가지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그런 이제 애국군인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박정희도 이 사건으로 걸려서 이제 구속이 됐죠. 그 백선엽의 효고를 보면은 1949년 초 박정희는 저 명동에 옛날 증권거래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그 지하가 육군본부 정보국 감옥이었어요. 거기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혐의가 뭐냐? 남로당 군사책이었다는 겁니다. 남로당이 뭐예요? 처음에 해방 직후에 조선공산당이 생겼다가 이제 조선공산당이 그 좌익계 계열들하고 합당을 해가지고 남조선 노동당을 만들고 북한에는 박헌영 중심으로 만들고 북한에는 김일성 중심으로 이 북조선 노동당이 만들어지죠. 그 남로당 군사책이 바로 박정희였어요. 그런데 군사책이니까 조금만 이 당시에 이 뭐 백선엽 비롯해서 이 김한일 그다음에 또 이 그 김창룡 방첩대장은 그야말로 인간 백정이라고 불리는 인물인데 이런 인물들이 주도한 군 숙청에 남로당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지만 다 사용시켰어요. 그런데 박정희는 군사책이에요. 군사총 책임자. 그래서 군사재판을 해서 볼 것도 없이 이미 사형당했어요. 그런데 이 하루는 이제 사형당할 날이 한 10일 정도 지나면 사형을 집행하는 때인데 하루는 이 방첩과장 김한일이 찾아와가지고 박정희 소령은 남로당 군사책이라는 혐의로 형이 확정되었지만 군 내부의 좌익 색출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박정희가 자기가 체포되자 자기 이제 남로당 그 군사책을 있으면서 그 명단을 갖다가 전부 다 불었다는 거죠. 박정희가 군인물 뭐 수백 명 다 사형당했죠. 그런데 박정희는 살려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백선엽이 그럼 박소령 한번 만나봅시다. 라고 해서 만나가지고 박정희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선엽이 온갖 방법을 써가지고 목숨을 건져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6.25 때 무관으로 복귀했다가 다시 현역으로 복귀해가지고 5.16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래서 5.16 쿠데타 일으켰을 때 미군이 5.16 쿠데타 진압하려고 장면을 열심히 찾았던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옹호해서가 아니라 박정희는 남로당 공산주의자로 봤기 때문에 한국이 공산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장면을 찾았는데 이 무능한 장면이 저 깔멜 수녀원에 숨어가지고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이 5.16 쿠데타라는 내란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박정희의 첫 번째 내란은 5.16 쿠데타인데 자기 객관적인 빨갱이 있잖아요. 남로당 군사책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혁명 공약을 내걸면서 반공을 국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고의에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한다. 이게 해칭 쿠데타 공약 1호예요. 남로당 군사책으로서 저렇게 한다는 건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사람 중에 아주 이제 무서운 사람들이 뭐냐면 다 드러난 과거를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죠. 계엄령을 갖다 계몽령이라고 말장난하고 그 다음에 무슨 헌법에도 있지 않은 그 계엄령 내란이 무슨 비상대권이라는 등 헛소리하는 헌법학자들 우리 많이 보고 있어요 지금.
그 뿌리가 어디냐? 제가 지난번 내란의 역사에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뿌리를 찾아가면 미군정이 친일파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권력을 주고 이승만이 친일파들과 손잡고 여러 쿠데타, 내란 행위를 한 것이 뿌리고 그것이 이제 박정희까지 이어지는 거죠. 박정희의 두 번째 내란은 1972년 그 11.6 날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건데요. 이게 내란이죠. 왜냐하면 박정희는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두 번밖에 못하게 돼 있었는데 삼선개헌을 강행했죠. 그러다가 삼선개헌 때 당시 야당인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면 앞으로 한국은 선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나는 이번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표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이 뭔 뜻인지 잘 몰랐어요. 사람들은 삼삼만 하고 그만하겠다라는 건 줄 알았더니 1972년 10월 17일 날 그냥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전국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헌법을 정지, 그런 권한 없어요, 헌법에. 그 다음에 국회를 해산시켰어요. 대통령에게 헌법상 국회 해산 권한이 없어요. 그나마 보세요. 이때는 비상국무회의가 뭐 헌법 기능을 대신한다 그러고 언론 출판 방송 사전 불법 검열했는데,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없애고 대통령 직선제를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라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간선제로 이제 실시를 했는데요. 완전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그러면서 헌법 기능은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한다. 이건 뭐냐면, 나 깡패야. 우리 깡패. 난 깡패 두목이고 조폭 두목이고 우리 조폭이 누구냐? 군대하고 경찰이야. 그러면서 이때는 전 군과 경찰이 다 박정희 말을 들었기 때문에 박정희 자체가 헌법을 중지시킨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되는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박정희가 헌법 중지, 그러니까 군들이 다 경찰들이 따르고, 그러면서 야당 정치인들하고 민주인사들 그냥 중앙정부가 끌고 가서 엄청 고문해서 거의 살인에 가까운 고문을 자행을 하고, 요즘 같으면 그 상상하기 힘들 거로 생각했는데 윤석열 일당이 그 비슷한 지경까지 갔다가 그때 국회의원들하고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막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을 비롯한 사람들이 다시 그거 옹호하고 다니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식으로 가자는 거죠, 지금. 아니, 헌법 기능을 비상국무회의에서 수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헌법을 없애고 국무회의에서 수행하면 그게 국가예요? 깡패 조직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항이 심해졌죠. 국민들 저항이 심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1974년 1월 8일에 긴급조치 1호를 비롯해서 긴급조치를 남발하는데, 긴급조치라는 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나한테 긴급조치 권한이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유신헌법은 헌법이 아니에요. 이 깡패 세력들이 그냥 헌법을 갖다가 강제로 중지시키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김기춘 같은 인물도 거기에 껴 있었다 그러죠. 박근혜 때 비서실장하던 김기춘 같은 인물들 이렇게 해가지고 껴가지고 그냥 만든 깡패 조직의 뭐라 그럴까, 조직강령이라 그러면 모를까, 이건 헌법이 아니에요. 거기에 그 세층 유신헌법에 이제 비상조치권이라는 게 대통령한테 그 부여가 됐는데, 한번 보세요. 긴급조치 제1호가 뭐냐면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그 다음에 헌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나 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하거나 청원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한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권유하거나 선동, 선전하거나 방송, 보도, 출판, 기타 방법으로 이를 타인에게 알리는 일체 운동을 금지한다. 이 조치 위반자와 이 조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수색하여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유신헌법, 이건 전 세계에서 말도 안 되는 헌법이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민주당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미국 내에서 한국의 유신체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우리가 주한미군을 왜 주둔시키냐. 지금 한국의 박정희 유신체제나 북한의 김일성 독재체제나 똑같지 않냐. 뭐 똑같이 다 국민의 자유 억압하는 체제인데 우리가 왜 주한미군을 한국에 주둔시켜야 하느냐라고 미 의회에서 말이 많이 나왔죠. 물론 미군이 한국의 인권을 위해서 주둔하는 건 아니지만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죠. 북한의 김일성 체제나 지금 박정희 유신 체제나 아무 법관의 영장도 없이 뭘 가지고 지금 헌법 개정하자고 막 여러 말들 나오잖아요. 지금 박정희 때는 헌법 개정하자 그러면 법관의 영장 없이 재판을 어디서 하느냐. 비상군법회의에서 해가지고 심판, 처단한다. 윤석열이 의사들 처단한다 그랬죠? 처단이란 용어가 이런 때 나오는 거예요. 비상군법회의에서 법관의 영장 없이 헌법에 대해서 뭐 개정하자, 폐지하자, 청원하자 하는 헌법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은 그냥 법관의 영장 없이 잡아가지고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긴급조치 제1호죠. 그래도 잘 안 되니까 저렇게 긴급조치를 남발했는데도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본이나 저런 데는 그냥 긴급조치해도 일본 사람들은 워낙 순종적이기 때문에, 중국인도 순종적이기 때문에 그냥 뭐 따라갈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안 그렇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에 대한 희구, 자유에 대한 갈구가 내재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발이 거세지니까 1974년에 민청학년 사건을 조작하면서 긴급조치 제4호를 내리는데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이 자체 전부 다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이름들이에요. 뭐 학생들이 모여서 그냥 몇몇 모여가지고 무슨 희곡 비판을 하거나 불만 표하거나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민청학년이란 조직 자체는 이 학생들이 만든 적이 없어요. 중앙정보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 체계도 제일 꼭대기에 누가 있어요? 북괴 이렇게 있죠. 북괴. 그 다음에 거기에 인민당 재건위, 요게 이제 인민혁명당이라는 건데, 요것도 박정희가 쿠데타 일으키고 나서 1964년에 인민혁명당 사건이라는 걸 조작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감옥 보낸 사건인데,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가 있었다는 게 이것도 전부 다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한 거죠. 그래서 지도위원회 서도원, 도예종 이런 인물들이 지도위원으로 있었다는 거고, 공산지하당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산지하당이 쭉 있었는데, 여기에 웃기는 게 뭐냐면 일본의 조총련하고 일본 공산세력 해가지고 일본 공산당까지 여기서 제1공산전선 해가지고 이쪽까지 전부 다 해서 이게 전부 다 중앙정보부에서 조직 고문으로, 엄청난 고문으로 조작해가지고 만든 조직도를 그려놨어요. 그럼 그 당시 언론들이 이거 그대로 기계적으로 갖다 보도했죠. 우리나라 그 당시 언론들 박정희가 유신헌법, 유신헌법을 국민투표로 했다. 그건 투표가 아니에요. 뭐냐면 지금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헛소리 하지만 그때는 다 부정선거죠. 왜냐하면 참관인도 없고 그냥 95% 찬성해. 그럼 다 그냥 95% 찬성해서 하면은 감시하는 사람 없고 참관인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죠. 북한 투표 욕할 거 없이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언론들이 새시대 새 역사를 창조한다. 우리에게는 박정희 대통령이란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라고 막 했을 때니까, 찬양했을 때니까 제대로 된 뭐가 있겠어요? 그 와중에 해도 물론 이제 동아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이제 기자들이 자유언론 투쟁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활동한 그런 사례들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서도원, 도예종, 이런 인물들을 한번 이름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긴급조치 제4호를 발행하는데 이후에 관련되는 단체를 조직가입,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 화합 또는 통신 기타 방법, 연락, 극우성원의 잠복회합, 연락, 그 밖의 활동을 위하여 장소물권,
금품, 기타 편의 제공, 기타 방법으로 단체나 구성원의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여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그 다음에 일체의 문서, 도화, 그림, 음반, 기타 표현물을 출판, 제작, 소지, 배포, 전시 또는 판매하는 일체 행위를 금한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학생들을 많이 했으니까 문교부 장관은 여기에 위반한 학생에 대한 퇴학 정하게 처분을 할 수 있고, 이 조치 위반자가 소속된 학교에 폐교 처분을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대학 자체를 폐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이제 대학의 교주들에게 이 학생들을 너희들이 단속하지 않으면 학교 없애줄 수 있다라고 위협하는 거죠. 근데 더 어마어마한 건 뭐냐면, 위반자 및 이 조치 비방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유신헌법이라는 깡패 조폭법, 조폭이 이거 전국을 군대와 경찰을 가지고 전국을 장악한 다음에 이 헌법 비방하면은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이철을 비롯해서 여러 학생들이 사형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이거 갖고도 안 되니까 조작한 것이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라는 걸 조작합니다. 그래서 1974년 5월 27일 이제 비상군법회의 검찰부가 사람들을 갖다가 인민혁명당 재건이라고 이 사건을 조작하는데, 그 요 윗선에 그렸던 서도원, 도예종 이런 인물들을 갖다가 인민혁명당 재건이 사건이라고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6월 15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비상고등 군법회의를 거쳐가지고 대법원 확정 나기까지 1975년 4월 8일까지 10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판결하고 18시간 30분 이후에 전 세계가 충격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 4시 30분부터 8시까지 8명의 사형 판결자를 갖다가 형을 집행해버린 거죠. 인간 백정들에게 살해당한 8명의 인사들, 그다음 중앙정보부에서 조작해가지고 군 검찰에서 기소를 하고, 군에서 1심, 2심을 갖다가 그 판결을 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군에서 한 그대로 따라가지고 사형 판결 내리니까 이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이 도예종, 서도원이 아까 민청학년 사건 제일 위에 북계에 지령을 받은 인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지령을 받았으면은 뭔가 증거를 내놔야지. 물증은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엄청나게 고문을 해가지고, 이 당시에 고문당한 사람들이 심지어 너무 전기 고문을 당해서 항문으로 창자가 삐져나왔다라고 할 정도의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한 다음에 송상진, 여정남, 우홍선, 이수병, 하재환, 이 김용원이란 분은 당시 경기 여자고등학교 교사였는데 38살밖에 안 됐어요. 아무 죄도 없이 사형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진이 전 세계에 전해지면서 그 유족들이 어제 사형 판결 받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놀랐겠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갑자기 다 8명을 갖다 사형시켰다라고 하니까 인혁당 관련 8명 사형 집행. 이 가족들이 오열하는 거잖아요. 지금 쿠데타 옹호 세력들, 이 시대가 그립다는 거예요. 이 내란 세력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인권 탄압국으로 전 세계에서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 그 당시 남도구 부총리라고 경제 개발한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돈벌어 다녔는데, 서독 가거나 어디 가면은 항상 나오는 얘기가, 서독 차관 달라 그러면 막판에 가면은 너희네라 인권 탄압국가 아니야? 인권 탄압국가에 우리 돈 못 꿔줘.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로비에 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건 뭐냐면, 아까 백단엽이 말하지 않습니까? 박정희는 남로당 군사총책이었다고. 그래서 자기도
자기는 실제 남로당 군사총책으로 그 당시에 사형 판결을 받았던 인물이 자기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자기를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동료를 다 불고 그 다음에 백전엽한테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빌었던 인간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조작해서 8명을 죽일 수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사회의 모든 비극의 뿌리는 분단과 친일 청산 실패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역사학에서 한국의 역사학자들 아직까지 이병도 신석호라는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합현후의 출신들을 추종하는 여기에서 한국 역사학이 잘못된 뿌리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 당시 무고한 인혁당 사람들에게 사형 판결을 내릴 당시 1심, 2심 군법회의야 그렇다고 치고, 그게 무슨 군법회의가 재판이에요? 그 당시에 유신 때에 그렇다고 치고, 대법원은 좀 달라야 되잖아요. 이 당시 대법원장 민복귀 다 사형 때렸는데, 그 민복귀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 민병석이라는 일제로부터 자작자규를 받은 아주 매국적이죠. 뿌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애비가 민병석이가 일제 자작을 받은 매국적인데 그 아들이 독립운동 했겠어요? 가끔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사례도 간간히 100명에 1명 정도는 있을 수가 있는데, 민복귀는 그런 생각 전혀 없었죠. 그래서 1936년도 일제가 군국주의로 달려갈 때에 그 경성제대 법학과 나와가지고 고등문관 시험 사법과에 합격해서 해방될 때까지 일제 판사로 있다가, 우리가 해방 후에 정상적인 경로를 거쳤으면은 이 일제 때 딴 건 몰라도 판검사, 그 다음에 이 고등계 경찰 이런 인물들은 프랑스 같이 다 처형했어야 되는데 미군정이 중용하면서 오히려 출세가 돌날리죠. 그래서 이승만 비서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박정희 때 법무장관을 했는데, 이때 법무장관 시절에 삼성에서 사카린을 밀수했다가 큰 사건이 벌어져요. 이때 이제 김두한이 똥물을 퍼붓죠. 그리고 1968년에 대법원장이 돼가지고 인혁당을 사법살인하는데, 그때 민청학년이 내란 선동했다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앉아있죠. 요즘 비슷한 얘기 듣죠? 똑같은 얘기. 현재 이 민복귀는 현충원에 안장돼 있어요. 그런데 이 1975년에 민복귀 대법원장 비롯해서 대법원에서 인혁당 8명에게 사형 선고했는데, 2007년도에 대법원 권순일 대법관이 주심이 돼가지고 인혁당에 무죄 선고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대선 당시에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은 대법원 판결이 2개다. 이게 2개예요? 이 판결은 아는 거예요. 이 판결이 사실이고, 저는 근데 사실 대법원이란 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끝내지 말고, 무죄로 끝내지 말고, 그 당시 판결했던 인물들, 선배 대법관들, 이들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 돼요. 민복귀를 국립현충원에서 파묘해야 된다는 의견서라도 내든지. 그럼 뭡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억울하게 국가폭력도 아니지. 이 당시에 박정희 때 유신 체제에 이걸 국가라고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폭력에 의해서 죽이는데 대법관들이 다 가담했잖아요. 그런 그 대법관들에 대해서 자기는 백서를 내든지 뭘 해서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박근혜 후보가 그 당시에 한편에서는 또 인혁당 그 유족들에게 사과한다고 말도 했다가, 또 뒤에 가면 또 다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판결이 2개라고. 그럼 진짜 속마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도 탄핵 당하는 겁니다. 결국 이 당시 박근혜가 제대로 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진짜 우리 아버지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경제 발전한다고 하면서 무리수를 써가지고 여러 민주인사들 탄압한 거 진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박근혜도 살고 박정희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혁당 사건은 판결이 2개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서
아주 격하게 이제 유족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도 남로당 군사 총책으로 사형 판결까지 받은 인물이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죽이는 인간 백정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지 이게 경북 포항에 박정희 동상 세웠는데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내 일생이라 그러면 안 되죠. 박정희 일생이 뭡니까? 박정희 첫 번째 조국이 어디에 대일본 제국이죠. 그래서 저 문경에서 수학교 선생님이나 멀쩡히 하고 있었으면 되지. 나이 먹어서 나중에 봉천에 있는 만주국 군관학교 가려고 하니까 나이 많아서 안 된다 그러니까 설조까지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설조에 한 목숨 다 바쳐 충성합니다. 박정희 해가지고 그 덕분에 만주 군관학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일본 육사 나와가지고 만주군으로 근무하다가 나라가 조국이 망하니까 대일본 제국이 망하니까 광복군인 척하고 왔다가 결국은 다시 육사를 나와가지고 군인이 됐는데 이때 딱 보니까 자기 형이 둘째 형 박상희가 1946년 대구 뭐 추수봉기 때 사형 당하잖아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경도됐는지 아니면 그 당시 그 좌익 세력들이 그 정권을 잡을 것 같아서 그랬는지 그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남로당 군사총책이 됐어요. 그럼 이때 박정희의 조국은 뭡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잖아요. 남로당 군사책 아무나 시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결국은 이승만이 온갖 그 독재하고 막 할 때도 가만히 있다가 장면 정부가 무능하기는 해도 어쨌든 민주정부잖아요. 엎으려면은 이승만 때 그렇게 실정할 때 그때 없던지 그 다음에 장면 민주정부를 둘러엎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은 자기가 과거에 객관적인 빨갱이 객관적인 남로당 군사총책으로 사형 판결까지 받고 제발 살려주십시오라고 했던 인물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는 데까지 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다다르면 지금 우리가 현재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요즘에 제가 헌정 질서 수호 세력 대 내란 세력과의 싸움이잖아요, 지금이. 이 싸움을 내가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저 사람들, 내란 세력들은 이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냐. 그냥 너 빨갱이지. 그 빨갱이에 객관적인 빨갱이가 있고 자기네가 조작한 빨갱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가자는 거냐, 어떻게 가자는 거냐. 헌법 질서 부정하고 뭘 하자는 거예요. 중도 하는데 이런 상황에선 중도가 없는 거예요. 중도라는 말은 중용에서 나왔는데 중용은 원래 가운데 길이란 뜻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많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를 거치면서 민주화를 달성했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찬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성과를 다 부정하고 헌법도 다 부정하고 또다시 이런 쿠데타 시절로 돌아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제 주위에 절대 안 된다. 두 가지 그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주위에는. 뭐 여론조사에서는 그 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온다는데 저는 뭐 제 주위에 제가 지금까지 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안 해왔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데 물론 일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당시 물론 7, 80년대 지나오면서 뭐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걸 안 한 분들은 그냥 불안하다는 게 그 시대가 다시 올까 봐. 그리고 민주화운동에 조금이라도 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그렇게 못 산다. 자기는 뭐 죽어도 좋다. 만약에 그 체제가 다시 온다 그러면 그럼 뭡니까? 이 사회에 나중에 실제 종북 세력이 생기고 북한 추종 세력이 생긴 거의 원인은 전두환 노태우의 불법 군사 쿠데타에 있는 거예요. 이들이 국민의 군대가 광주에서 국민의 국군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다 보니까 도대체 이 체제가 뭔가 하다 보니까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그 북한 체제를 추종하는 쪽으로 갔는데 지금 웃기는 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당시에 북한 체제 추종했던 수사파 일부가 지금 뉴라이트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이 흐름은 간단한 겁니다. 큰 흐름이 있어요. 민주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세력이냐, 아니면은 이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역사적 성과를 다 부정하고 다시 쿠데타 시절로 돌아가자는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이냐,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이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다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운동들이 활성화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이덕일 역사 TV에 구독 신청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 역사를 바로잡는 아주 작지만 큰 걸음이 될 것입니다.